앞에 자리 있는데 스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중간에 가셔야 돼요. 예. 앞에 있다 나가세요.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강의하다가 2020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흔히 명예교수라고 하죠. 제 전공 분야는 미국 정치, 국제관계 등인데 어쩌다 보니까 북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니 이념이니 이런 걸 좀 공부해 봤고요. 흔히 우리가 무슨 주의 해가지고 뭐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해서 주의하면은 이념, 사상, 철학 이제 연계된 걸로 생각 상당히 딱딱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깊이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스님들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 동물이라도 나 혼자 재미있게 멋있게 잘 살면 된다. 내가 우선이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보다도 앞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 가족, 주위 사람들하고 좀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테고, 어떻게 사람이 혼자 살아가냐. 우리 공동체 조화와 평등을 그래도 앞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략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지금 우리 여기서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사회의 조화, 평등이 더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 빨갱이들이 많이 계시네요. 나의 자유도 중요하고 사회 평등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가장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우면은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구해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사회 조화와 평등을 앞세우면은 저희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선생님처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면은 북유럽 복지국가, 흔히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가장 바람직한가? 뭐 둘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자유는 뭐냐 이거예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평등은 뭐냐? 사회적 평등이죠. 자기 혼자 있다면 무슨 평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니까 평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유는 개인의 자유, 평등은 사회적 평등. 그럼 이제 얘기가 됐죠? 그러면은
첫째,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면은 자유민주주의다. 근데 자유를 떼고 그냥 민주주의 하면 너무 애매해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그냥 헌법이 그냥 민주주의다. 앞에 자유를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가 공부해온 정치학에서 가장 정의하기 까다로운, 애매한, 모호한 말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무슨 용어를 받아들이면은 뭐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일단 딱 그 용어를 한번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냥 영어 갈 것 없이 우리말로, 뭐 우리말은 대부분 이제 한자에서 왔습니다만은 민주가 뭐예요?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백성이 주인 되는 건가?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흔히 국민이라고 합니다만은 백성, 인민, 국민 이런 것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왕정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념이 민주주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온 세계 사람들, 나라가 전부 다 좋아합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까? 네. 이제 이재명 들어가지고 민주주의가 좀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윤석열은요? 앞에 누구야? 저 앞에 가면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 해가지고 그 앞에 박정희, 그 앞에 전두환까지 가면요. 우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때부터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왜요? 헌법 1조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근데 실제로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뭐 노태우는 뭐 좀 빼더라도 그럼 37년이에요. 그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민주주의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북한 민주주의인가요? 한국보다 더 민주적이에요. 나라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어떻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체제를 비교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남한, 한국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건 비교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나는 교수인데 선생님은 남자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비교가 좀 어색하죠? 응? 나는 남자인데 당신은 여자야. 나는 교수인데 당신은 학생이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나는 교수 맞아요. 선생님은 남자 맞고. 나는 교수인데 당신은 남자다. 어색하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한국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사회주의다라고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반대는 뭐예요? 뭐 독재라든지 무슨 뭐 왕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싶다. 또는 북쪽의 사회주의와 우리 남한을 비교하고 싶다면 북한은 사회주의인데 남한은 자본주의. 우리 남한이 그래도 북한보다는 민주적이야를 강조하고 싶다면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독재야.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양쪽 다 독재지만은.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정치학자가 오래전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썼어요.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 같다 그랬어요. 여행용 가방에 뭐가 들어가요? 별거 다 들어가잖아요. 저 조그만 가방에도 책 한 권,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그러니까 여행용 가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정치 체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보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저렇게 깊이 공부를 못했어요. 10개, 20개 이렇게 다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딱 3가지로. 하필 딴 때는 전화 하루에 한두 번 오는데 어디 벌써 3번째 오네 그냥. 뭐 보냈습니까? 첫째, 우리가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뭐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해온 민주주의라고 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헌법 1조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이러한 용어를 선생님이 딱 받아들이시면 자유민주주의가 뭐지? 말 그대로 해석하세요.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럼 어떤 자유? 개인의 자유. 쉽죠? 제가 이렇게 쉬운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치 이념, 자유민주주의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실정 한번 보세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해 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훼손하고 침탈해 왔는가. 개인의 자유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더 선호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쉬워요? 잘못하면 감옥에 가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거듭 강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조차 훼손당하고 억압받고 있다는 우리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향해온 민주주의, 나라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그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도 중국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북한도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인민민주주의는 뭘 앞세우겠어요? 인민을 앞세우는 거죠.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앞세운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을 앞세운다. 근데 한 걸음 더. 옛날 그 손석희가 그 앵커 하면서 한 발짝 더 뭐 그랬던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자유에서 한 걸음 더 하니까 무슨 자유였어요? 개인의 자유. 인민에서 한 걸음 더. 인민의 평등. 그러니까 인민의 평등을 더 중시하는 게 인민민주주의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민하고 국민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국민이라고 하죠. 북쪽은 인민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없어요. 말만 다를 뿐이에요. 원래 우리는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근데 지금은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언어 표현의 자유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북쪽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즐겨 쓰니까. 근데 인민이라는 말이 분단되고 나서 북한에서 만들어가지고 쓰기 시작했다면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분단되기 전에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오래전부터 인민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북한이 인민을 공식적으로 많이 쓴다고 우리는 인민을 쓰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아, 나 이거 참.
매주 날 끝내. 국민이라는 말은 일제 잔재가 묻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people,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했잖아요. 뭐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인민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이게 국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면서. 그러니까 영어 people을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번역한 말이 인민입니다. 근데 people이라는 말이 북쪽으로 가면 인민으로 번역이 되고 남쪽으로 오면 국민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동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뭐 어깨동무, 내동무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들보다 조금 위인 것 같은데 선생님 때도 그런 노래 있었는가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동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럼 왜 그래요? 동무라는 말을 북쪽에서 즐겨 쓴다고. 이 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즐겨 써온 순수한 우리말인데 북쪽에서 널리 쓴다고 우리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참 잘못됐죠.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북한도 민주주의냐는데 민주주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국호에 시비나 비판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고 공화국이냐고. 공화국이라는 말은 북쪽에서 더 즐겼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선은 그러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서는. 공화국이 뭐예요? 공화. 여럿이 화합한다는 뜻 아니에요. 공화. 그러니까 혼자 왕정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없이. 혼자 정부, 나라를 꾸리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가지고 정치체제를 꾸리는 거. 남쪽이나 북쪽 둘 다 공화국이죠. 여기서 그럼 한마디 더 이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민주주의 공부한 김에 대한민국 영어로 뭔가요? Republic of Korea. Republic이라는 말이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공화국이란 말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어로 뭘까요? 너무 길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국이 영어로 뭐요? 하면은 코리아요. 조선은 그러면 초선 그래요. 아니 조선을 영어로 초선 하면 한국을 영어로 한국 그래야죠. 에? 한국은 코리아고 조선은 조선? 저디요 선생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 표정이. 조선 영어로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people이 북쪽으로 가면 인민, 남쪽으로 오면 국민이 되듯이 코리아라는 말이 북쪽으로 가면 조선이 되고 남쪽으로 오면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대로 영어로 해버리면 돼요. 조선, 한국, 코리아죠? 민주주의 뭐예요? 디모크라시, 인민, people, 공화국, 리퍼블릭.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소유격으로 만드니까 디모크래틱 피플즈, 민주주의적 인민의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뒤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똑같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앞에 디모크래틱 피플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민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 한국은 ROK 그러잖아요. Republic of Korea. 이제 북한에서는 Democratic People's 하니까 DP죠. ROK. 근데 이제 5글자가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전치사 of를 생략하고 DPRK 합니다. 그래서 DPR 코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하는 김에 남북의 국호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비교해 봤고요. DPR 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하나 더 하면요. 제가 이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나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처럼 이 두 가지 장점. 개인의 자유, 사회 평등. 요거 조화를 이루는 사회.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또는 민주사회주의라고도 해요.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북유럽 국가처럼 우리 복지국가 체제로 가야 돼 하면은 진보 쪽에서든 보수 쪽에서든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돼 하면은 그냥 애비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춘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춘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국가들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 하지 않죠.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제가 더 쉽게, 더 재미있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회민주주의는 그러면 아까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의 평등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회민주주의는 뭐예요? 사회를 앞세우는, 사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예요. 사회의 어떤 것? 사회 복지.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이 최고입니다. 이게 쉽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무슨 자유? 개인의 자유. 인민민주주의는 인민. 인민의 뭐? 인민의 평등.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사회 뭐? 사회 복지. 이제 더 명확하고 더 쉽게 오늘 우리가 지금 15명이죠? 15명이 여기 옆에 학교 가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해요. 우리 안혁 선생님이 저보고 체력 짱짱하다, 날씬하다 그랬는데 저 달리기 단거리는 못해요. 마라톤 풀코스는 완주했습니다. 그건 옥이 끊기니까 제가 깡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 하면 우리가 이 중에서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하면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재봉이지. 네. 제가 1등하고 우리 안 선생님은 배가 좀 나와가지고 꼴등 할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좀 이따 우리가 말씀할 텐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 너무 중시해요. 그래서 1등한테 치우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줘요. 그건 참 좋아요.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거. 우리 15명과 똑같이 기회를 줘가지고 출발점에 나란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에 가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저는 맨날 1등 하죠. 우리 안 선생님 맨날 꼴등이에요. 저는 맨날 상금을 받죠. 우리 안 선생님은 못 받아.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인민민주주의.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달리기 해요, 거기도. 달리기 하긴 하되 1등하고 꼴등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급제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1등한테 쌀 10가마니, 꼴등한테 뭐 쌀 한 서너 가마니 다 줘요. 꼴등이라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등한테 너무 이게 집중이 되잖아요. 제가 요즘 무슨 이 대회 같은 데서도 그게 참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상금이 1등한테 주어져. 2등 하면 한 5천만 원? 뭐 3등 하면 1,0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기껏 1, 2, 3등은 한 발 차일 텐데. 그래서 1등 뭐 1억 준다면 2등 9천만 원, 3등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좀 이렇게 하면은 더 조화롭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예요. 경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꼴등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급제를 줄 때는 능력보다도 가족 숫자. 니 몇 식구야? 우리 4식구입니다. 쌀 4가마니. 니는 몇 식구야? 2식구입니다. 2가마니.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흠이 있죠? 뭐예요? 내가 마음껏 노력을 안 해. 죽어라고 1등 해봐야 뭐 크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인민민주입니다. 요 두 개를 짬뽕한 거. 아, 그래? 출발선을 똑같이 해주는 건 좋다. 이게 법적인 평등이에요. 누구든지 똑같이. 근데 결과에 가서 너무 차이나, 경제적으로. 근데 인민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는 다 비슷해. 근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 그래서 중간쯤 이제 출발선을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잘 달리니까 100m 딱 출발 여기서. 안 선생은 몸이 조금 무거우니까 20m 앞에 나가. 우리 여자 선생님은 이것도 여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여자 선생님도 조금 이제 신체적 조건에 못 달리니까 한 30m 앞에 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가서 큰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선생님은 70m 달고 저는 100m 달리잖아요. 둘이 똑같이 100m 달리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걸 바로 조건을 비슷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지정책이죠. 우리 15명 전부 다 1년 연봉이 뭐 1억이 넘어가고 뭐 다 잘 살아. 복지정책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1년에 수억을 버는데 다른 선생님은 1년에 그냥 겨우 2, 3천만 원 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복지정책 아니에요? 이러한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거. 이게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이죠. 우리는 무조건 이제 미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그거 붙는 거고. 인민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 중국, 북한이죠. 사회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은 백성이 주인이 되지 않고 누구 잘난 사람 혼자 왕정이라든지 독재라든지 그렇게 이제 비유될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게 뭐예요? 개인을 앞세우느냐, 우리 집단, 단체를 앞세우느냐, 우리를 앞세우느냐. 개인을 앞세우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더라. 우리를 앞세우니까 인민민주주의로 가더라. 됐어요. 그 다음 이제 경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니까 자본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뭐예요? 용어에서. 자본주의. 자본을 앞세운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 말씀드렸는데 무슨 용어 하면 딱 그거부터 딱 생각해봐 그냥. 자본주의? 자본을 앞세우는 거지. 무슨 자본이냐? 개인의 자본입니다. 개인의 자본.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따 말씀드린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좀 유식하게 한자로 표현하면 사유, 개인이 갖는 재산. 자본주의 꽃이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말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앞세워. 무슨 자본? 개인의 자본. 사회주의는 뭘 앞세울까요? 사회를 앞세워. 어떤 사회? 사회의 뭐? 사회 공유. 그래서 공유와 사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꽃 뭐라고요? 사유재산이다. 사회주의 가장 기본 사회 공유. 그러면은 여기서 사유재산하고 할 때 사유재산하고 공유한다고 할 때 사유공유 그 대상이 뭘까요? 뭐든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사유재산 대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 제 거예요. 제가 이미 입됐으니까 요거 공유하면 안 되죠? 공유해도 괜찮아요. 아, 내가 입됐지만 당신 목마른데 한 모금 해. 입되지 말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주의에서 공유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오늘 좀 이제 큰 거, 좀 뭔가 그래도 우리가 뭐 좀 재산이 될 만한 거, TV. 북한 TV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또 그 동사무소, 동에 가서 TV 봐야 될까요? 그럼 그 TV가 우리 집에도 있어.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쓰고 내일은 니네 집에서 쓰고 이래야 될까요? 그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북한 가정 가보니까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어떤 집에는 자가용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은혜 갈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엄청난 편견, 오해하고 가지고 있어요. 이 사유재산 공유의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수단.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수단. 뭐겠어요? 농장, 공장 대표적입니다. 농장 땅이에요. 공장, 기업. 이런 거는 개인이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고 했는데 소비재. 물 한 마시면 없어지잖아요. 휴대전화 몇 년 쓰면 닳잖아요. TV 몇 년 쓰면 망가질 테고 냉장고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비재라면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야, 이 북한에서는 그럼 뭐 TV도 못 가질까? 심지어 여기 좀 여성들께서 좀 민망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마누라도 공유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건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응? 그래서 생산수단은 뭐냐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드는 거. 땅, 농장. 농장에서 당근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뭐 보리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펜도 나오고 휴대전화도 나오고 응? 과자도 나오고. 과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쓰면 괜찮아 판단 말이에요. 참고로 왜 그러면 땅을 개인이 못 갖게 하느냐. 제가 전북 익산에서 왔어요. 땅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없어가지고. 저도 얼마 전까지는 아이고 난 땅 한 점 물려받은 것 없이 책 보따리 몇 개가 내 자산 전부 다요 이랬는데 지금은 재산 좀 생겼어요. 익산에 있는 농장이 아니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장이 전부 다 내 거라고 합시다.
저 농사 지을 줄 몰라요. 그냥 뭐 텃밭 그냥 일구는 정도죠. 천평 만평을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부 다 고용합니다. 소장농이라고 하죠. 가을에 이제 여러분 추수를 해요. 야, 뭐 논 한 마디에다 쌀 2가마니씩 얻었단 말이에요. 1가마니 저 주셔야 되죠. 제가 지주, 땅 주인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가만 앉아가지고 쌀 15가마니를 얻어요. 선생님들은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쌀 몇 가마니 얻어요? 1가마니 얻어요. 왜 그래요? 땅을 가지고 갖지 않고 그 차이죠. 내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 앉아가지고 쌀을 15가마니 얻는데 선생님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1가마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노동력 착취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내가 선생님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게. 공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원에다가 이재봉 스마트폰 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제 공장에 고용됐어요. 한 달에 10,000대를 생산했어요. 그 10,000대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저는 공장에 가서 1시간도 일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뭐 2교대, 3교대 뭐 해가지고 그냥 계속 스마트폰 찍어냈죠. 10,000개. 제가 그거 팔아가지고 1억을 벌었다 이거예요. 선생님들한테 한 달간 고생했어요 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주죠. 그럼 나는 가만 앉아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선생님들은 2교대, 3교대 잠 제대로 못 자가면서 죽으라고 일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땅이나 공장은 개인이 가질 수 없고 사회 공동체 또는 국가가 소유한다. 이게 바로 사회 공유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장 기본적인 경계선이 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해가 됐죠? 쉽죠? 이렇게 쉬운 걸 뭐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뭘 중시한다? 자본을 중시한다. 한 걸음 더. 무슨 자본? 개인의 자본. 그게 바로 사유재산이다 이거야. 사회주의는 뭘 중시한다? 사회를 중시해. 사회의 조화, 평등을 위해서 사회 공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경계선이 뭐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요? 이거 대답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감옥에 가.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구분됐죠? 그럼 한 걸음 더요. 공산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같이 써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뭘까요? 공산이 뭐예요? 공동생산이에요. 공동생산.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옛날에 가능했죠. 원시 공산사회라고 하잖아요. 뭐 시족사회니 부족사회니. 내가 우리 시족 우두머리예요. 야, 오늘 우리 저 한강에 가자. 한강에 가서 물고기 잡아요. 근데 물고기 가지고 오늘 이거 저녁 같이 먹는 거죠.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공유죠. 공동생산, 공동소비. 어제는 우리 한강에 갔으니까 오늘은 저기 뭐 경기도 무슨 산이 있어요. 뭐 산에 가. 토끼도 잡고 뭐 노루도 잡고. 저거 오늘은 육고기 파티. 그래서 같이 고기 잡아가지고 같이 먹는 거. 그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옛날 원시 때 그랬다면은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를 제한한다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걸 마르크스가 현대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좀 마르크스 한마디 하고 갑시다. 마르크스 하면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생님 뭐라고 하려고 하는? 마르크스 찬양하면 또 걸레가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 사회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 마르크스 책 가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마르크스 자가 들어가는 책 무조건 압수했습니다. 무식한 놈들이 공항에서 마르크스 비판하는 책인지도 모르고 마르크스가 들어가면 압수했어요. 마르크스는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밖에서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어요? 개새끼였죠. 18놈이었고. 근데 18놈이 맞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안 놀라세요? 저 새끼. 18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겠죠? 자기 아버지 생년은 몰라도 마르크스 생년은 알 거야. 1818년생. 재밌죠? 지금 감동하고 있어. 막스 생일도 어린이날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죠. 공산당 선언 우리 학교 다닐 때 못 배웠죠? 미국에서는 미국처럼 반공 국가 있어요? 제가 1980년대부터 10년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를 전공했는데 공산당 선언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더라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고 공산당 선언이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공부는 안 하고 오직 그냥 멸공, 반공, 승공만 외쳤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야 반대를 하든 뭐 물리치든 뭐 이기든 할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제대로 우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그냥 반공만 외쳤잖아요. 반공, 승공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근데 그 마르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든 공산당 선언을 내놓은 게 딱 만 30살 되던 해 1848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8년에 태어나가지고 만 30 되던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내놨다. 근데 공산당 선언 내용 아시죠?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딱 끝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 세계 노동자에 일어나라. 아주 대단한 선동을 한 거예요. 노동조합 결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단결하라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면은 얻을 것은 뭐라고? 자유고 잃어버릴 것은 체인, 사슬이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선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17년 세계 최초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 혁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는 여기서 빼놓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왕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부하고 있으니까 역사 한 토막 짧게 지나갑시다.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죠. 그 당시에 소련.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 어딘 줄 아세요? 응?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언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공산당은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두 번째가 아니고 몽골입니다. 몽골. 옛날에 그 뭐 1900년대 초 SNS 발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중국하고 소련 사이에 낀 나라가 몽골이잖아요. 4년 뒤에 1921년 몽골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세계 두 번째예요. 그리고 21년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마오쩌둥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1921년 마오쩌둥을 포함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1949년 28년 만에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원은 1억이 넘고요.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 아니겠어요? 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중국 인구가 14 내지 15억이니까 1억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그러니까 1917년 4년 뒤에 중국 공산당 생겼다. 몽골 공산주의 국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4년 뒤 1925년 한반도에 공산당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조선공산당이에요. 평양이 아니고 서울 땅에. 이건 우리 역사책에 안 나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는 건 쏙 빼버렸잖아요. 아주 잘못돼서 우리는 그만큼 왜곡된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치를 떠는 사람도 있고 학살당했다면서.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 사회에서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응? 일제를 거치면서 그 당시 지식인들 치고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응? 독립운동의 수단이기도 했고. 아무튼 이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그럼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뭐가 다르냐? 사회는 사회를 중시한다. 사회 조화와 평등.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하나는 과정이고 하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거쳐가지고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 아시겠죠? 사회주의와 공산, 우리가 그냥 같이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분류한다면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또는 뭐 그냥 중간 단계 사회의 조화, 평등,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걸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진짜 공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공산주의는 어떤 게 되는 거냐? 전 세계 노동자, 농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공산주의하고 현대 공산주의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인류 역사는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해왔다, 발달해간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 발전 5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선생님도 뭐 이제 그것까지 아실 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째 단계가 뭐라고요? 원시 공산사회.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과 이제 계급이 생겨요. 여기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경찰, 뭐 순경이냐, 경사냐, 뭐 경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대, 뭐 2등병, 1등병, 상병하고 뭐 대위, 중위하고 대령, 중령하고 이걸 딱 계급 생각하는데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계층. 그래서 원시 공산 사회가 무너지고 고대 국가가 이제 출현하잖아요. 고대 국가. 귀족과 노예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귀족들은 가만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노예를 부려먹잖아요. 그럼 생산을 담당한 계층은 노예예요. 생산하지 않고 소비를 담당하는 건 귀족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 불평등이 시작된 거예요. 귀족 노예.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접어들어 이제 봉건 사회가 나타납니다. 땅을 이제 우리가 일궈 먹게 돼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 지주, 영주라고 하죠. 땅을 갖게 되니까 이제 농노, 뭐 노예죠. 농노. 이걸 이제 부리게 되죠. 그래서
영주 계급과, 그러니까 지주 계급과 소장농, 노예 계급, 부려먹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대립관계죠. 그 다음 나타난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노자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노사 갈등하고. 노자, 이 노자가 뭐예요? 노동자 자본가 아니에요. 노사 할 때 사자는 사용자고. 근데 사용자 하니까 사람을 사용한다? 말이 좀 부적절해요. 노동자 자본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본가가 노동자 착취하잖아요. 부려먹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을 때려 엎어. 왜냐하면 자본가가 돈도 가지고 있죠. 권력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야 우리 골고루 잘 살자. 순순히 내놓으면 괜찮지요. 내놓겠어요? 더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때려 엎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자 혁명입니다. 영어로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현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목표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민이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전부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산주의 좋아요.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걸려든 사람들 변호하기 위한 법정 전문가 증언에서 판검사들을 상대로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목표 얼마나 이상적이냐.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한 가지 흠에는 두 가지가 최소한. 첫째는 너무 이상적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두 번째는 공산주의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혁명, 때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재, 당분간. 이 전부 다 이걸 이제 쳐부술 때까지는 독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거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목표는 좋은데 그것에 이르는 과정, 수단이 너무 폭력적이다. 제가 그건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숙제를 주겠습니다. 공산주의 그 목표, 그게 너무나 좋다면은,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도 평화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면 제가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발표하면 공동 노벨 평화상 받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 20년 동안 이 숙제 내줬는데 아직 한 사람도 지금 과제 제출하는 학생이 없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세 가지가 없어지는 사회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져요.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죠? 사회주의 첫 단계.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유재산이 없어진다 그랬잖아. 사유재산.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반대했던 게 뭐죠? 그 인류 사회 발전 단계에서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계급을 없애야지요. 에? 부려먹고 착취당하고 하는 계급. 이 두 가지 없어지는 건 당연히 선생님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국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국가. 왜냐하면 전 세계 인류니까 국경을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까지 없어져야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적화라고 하는 거예요. 적화가 뭡니까? 적화. 빨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붉을 적자예요. 온 세상이 붉게 물드는 거. 이게 공산주의예요. 저기 저 부분적인 공산주의자 한 분 오셨네. 몇 개죠. 티셔츠 앞에 저 붉은 색깔이 좀 있는데. 네.
왜 공산주의하고 빨간 색깔이 연계가 될까요? 여러분들 빨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빨갱이라는 말이 바로 빨간색이라는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빨간색. 선생님, 저 너무 심각한데, You are red 하면 니 빨갱이야 그런 소리예요. 레드가. 왜 공산주의하고 레드가 연결이 될까요? 커뮤니즘하고. 혁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어떻게 타도해요? 쳐야죠. 피가 나오잖아요. 그 핏빛이 바로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은 우리가 이제 순수 미술에서는 뭐 정열적이다 뭐다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국기가 전부 다 빨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오성홍기라고 하죠. 별 5개가 그려진 홍기, 붉은 깃발이다 이거예요. 북쪽에서 뭐 붉은 기 정신으로 투쟁하자 뭐 이런 나왔잖아요. 붉은 기, 홍기.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특징이 있어요. 3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산무, 사유재산, 계급, 국가까지도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은 영원한 거예요. 전 세계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려면은 이끄는 집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국가는 필요 없어. 전 세계 인민이니까 세계 적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없어지더라도 당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영원한 존재고 국가는 잠정적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위에가 있죠. 대한민국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정당이 있어요. 민주당도 있고 국힘당도 있고 내란 정당도 있고.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위에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위에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총대빵이 돼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조선의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당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중국은 총 뭐라고 했죠? 총서기. 그다음에 북한은 총비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서서기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비서, 뭐 내 수행비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봉사 이렇게 이제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비서, 서기라는 호칭을 쓴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장관, 대통령 뭐 이러잖아요. 이게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지위가 비서, 서기다. 우리는 비서, 서기 하면 그냥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 주의 지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설명하면서 얘기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왕 여러분들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일당 독재. 그렇죠? 우리는 일당 독재를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그렇죠? 지금 저 국힘당에서 저 민주당한테 일당 독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일당 독재 정당화, 미화되는 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일당 독재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여러 계층이 있어요.
저 같은 자본가 계급도 있고, 한원에 같은 노동자 계급도 있고, 한원에 같은 농민 계급도 있고.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에요. 정치적 집단. 그래서 자본가를 위한 국힘당도 나오고, 서민을 위한 민주당도 나오고, 뭐 서민인가요? 뭐 고개 갸웃하는데 좋아요. 뭐 그냥 중산층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노동자, 농민을 위한 뭐 진보당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정당이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 되지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인데 거기에 자본가를 위한 정당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척결 대상이지.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만 있으면 돼요. 그게 무슨 당이에요? 그게 조선노동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이고. 근데 실제로 중국의 정당이 한 10개쯤 돼요. 북한의 정당 3개가 있어요. 그럼 3개, 10개면 다당제라고 해야죠. 근데 왜 일당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양당제인가요? 다당제인가요? 일당제인가요? 네?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로 양당제. 네. 다당제예요? 네, 3개 이상이면 다당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정당 하면 뭐예요?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근데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권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그게 진짜 정당이냐 이거예요. 정권을 잡아봐야죠. 그래서 집권 경험, 정권을 잡아본 경험이 있느냐? 또는 지금까지는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곧 정권을 잡을 능력이 있느냐? 수권 능력. 그러니까 집권 경험이나 수권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야 진짜 정당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2개밖에 없어요. 국힘당하고 민주당. 그러면은 정권을 잡아본 경험을 가진 건 2개라고 할지라도 제가 소속한 진보당 집권 능력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4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래서 이건 애매모호하다. 이게 진짜 정당이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양당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조국당이나 뭐 이런 게 좀 섭섭하니까 그래도 2.5당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다당제는 아니에요. 다당 정권은 유럽에 가 있습니다. 다른 정당하고 연합하고서라도 정권을 잡아봐야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 해는 정당이 100개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가 미국 아니에요. 근데 100개 이상 나온다니까요. 그럼 다당제지요. 그럼 왜 양당제냐? 정권을 잡아본 정당이 2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참 근데 지독해요. 민주당, 공화당 150년 이상 정당 이름도 바뀌지 않고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어. 번갈아 가면서 정권 잡으면서. 우리는 정당 수명 5년이 안 돼요. 계속 이름 국힘당도 아마 곧 이름 바뀔걸요? 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잔당들이 또 뭐 다른 이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정당의 수명이 5년 안 가요. 평균 수명이. 근데 미국 민주당, 공화당은 150년 이상 민주당, 공화당 이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진짜 양당제죠. 그럼 다시 이제 북한 돌아가 봐요. 정당 3개가 있어요. 무슨 당인 줄 아세요? 조선노동당, 천주교, 천도교, 청우당. 혹시 천도교인 계세요? 천도교, 청우당 1948년 만들어졌어요. 정부 수립될 때부터. 북쪽에는 기독교, 불교보다 천도교 교세가 더 강합니다. 정당까지 있을 정도니까. 또 하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사회민주당, 조선사회민주당이 있어요. 그럼 정당이 3개인데 왜 일당 독재라고 하느냐? 한 정당만 정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 청운당은 정권을 잡을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회가.
그럼 이 정당이 왜 있어요? 정권 잡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을 잡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영어로 하면 opposition party예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당, 반대당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는 반대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책상. 아니,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정당인데 그거 반대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당이라고 합니다. 친구 정당이라 해요. 보조 정당. 근데 그 차이 아시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당, 야당. 사회주의에서는 우당. 집권당과 우당.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부하면서 북한 체제, 일당 독재의 의미 이런 거 좀 알아봤어요. 이제 민주주의 분류 한번 해봤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에 상급나라죠. 공산주의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잣대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 잣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나냐, 우리냐, 나냐, 집단이냐 이거예요. 나를 우선시하니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뭐 오늘 다 공부했네요. 우리 이제 정치 경제 이념 아주 쉽게 얘기했죠. 시간 좀 남았습니다. 남았죠. 그럼 하나 더 해야죠. 안 쉬고 그냥 계속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 있죠? 이거 잘못됐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는 현상이 그 개인주의 아닙니다. 개인주의 긍정적인 측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당 독재라는 말, 그 부정적인 어감이 많이 있듯이 개인주의 하면 부정적인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잘못 봐서 그래요. 개인주의 반대가 뭘까요? 대비되는 개념. 개인과 반대, 집단이죠. 개인주의, 집단주의. 영어로 하면 individualism, collectivism.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개인주의는 뭐예요? 아까 계속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 되는 거. 자본주의, 자본이 앞서는 거. 사회주의, 사회가 먼저. 딱 그 용어에서 그랬잖아요. 개인주의 뭐예요? 개인이 앞서는 거죠. 무엇보다? 집단, 우리보다. 집단주의는 뭐겠어요? 개인,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거. 명확하잖아요?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주의입니다. 맞죠? 개인을 앞세운다 그랬으니까. 개인이 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거 좋은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재봉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면은 안영욱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해요. 한경준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안영욱이나 한경준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재봉의 개인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거.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거 나무랄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에 대한 그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안영욱, 한경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짓밟으면서 이재봉의 자유와 권리만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는 현상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남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미국에서 발달한 개인주의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는 건 그게 아니다 이게야.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를 착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이죠. 다수결. 여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진정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에도 배려를 한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그의, 너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지 않으면서 내 개인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수결은 뭐냐 하면은, 다수결 무슨 말이에요? 다수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영어 딱 받아들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걸 그대로 해석하세요. 아마 요즘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한자를 좀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전상서 기간 별고 무엇입니까? 이래 가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면은 어휘가 풍부해져요. 우리 말이 전부 다 한자에서 대부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한자를 잘 모르는데 다수결, 많을 다자예요. 쪽수가 많은 쪽이 다수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거 좋지요. 우리가 전원이 합의하지 못한다면은 소수보다는 다수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걸 majority rule이라고 합니다. majority가 다수가 rule, 통치한다, 결정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minority right, minority 소수의 권리 right.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은 쪽수의 횡포예요. 쪽수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될수록 지켜주면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다수결이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와 다수결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개인주의다, 이런 거 잘못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개인주의 반대가 이제 집단주의라고 했죠. 집단주의는 뭐라고요? 집단 우선시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집단, 우리를. 왜?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개인주의가 잘못 흘러가니까 이기주의로 가듯이 집단주의가 잘못 발전하게 되면 전체주의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내놓는 구호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조화를 이룬다 이거죠. 전체주의로 안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집단주의에서는 나보다도 우리를 중시하는 걸 우리를 앞세우고,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고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앞세우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우리를 앞세우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미국과 서유럽이겠죠. 개인주의. 그쪽에서는 전부 다 개인에다 초점을 맞춰요. 영어 단어에서도 my가 유행합니다. my home, my school, my country예요. my country 어색하지 않아요? 내 나라? 우리나라라고 해야지. 근데 우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나라는 말 잘 안 써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공동체, 그야말로 이제 공동체 정신이 깃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오늘 이 수업 끝나고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 제가 금마에 익산에 좋은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제가 집 지을 때 선생님 이론도 안 냈어요. 근데 우리 집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 집. 우리 집에 갔어요.
인사하세요. 우리 마누라입니다. 우리 마누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내 아버지, 내 엄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하죠. 독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만큼 우리를 중시하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 문화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바람 피웠어요? 씨 다른 형제, 배 다른 형제 그래서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라 그래요? 아무리 나하고 안선생하고 가까워도 배우자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마누라, 우리 집사람 그래요. 네? 자기 마누라 내가 그냥 눈짓만 줘도 뭐 화낼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우리를 강조했으면 배우자도 우리라고 하느냐 이게요. 미국은 얼마나 나를 강조하면 나라도 직거래, 마이 컨트리래.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시하느냐, 우리를 중시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정말 쉽죠, 이거. 모든 주의라는 그 이념이 나와 우리에서 시작됐다는 거. 나는 자유를 앞세우는 거고 우리는 평등을 앞세우는 거다. 그래서 자유를 앞세우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로 나가게 돼요. 우리를 앞세우니까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로 나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자유가 중요하냐 평등이냐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없을까? 그게 바로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다. 현존하는 체제 가운데서는. 시간 더 남았죠? 하나 더요. 저 멀리 서울까지 왔는데 좀 더 얘기하고 갈게요. 다음 저 강사 지장 안 줄 만큼. 강사비 더 줄 거예요? 그럼 저 그만두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권의 잣대도 달라져요. 인권의 잣대. 인권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해보세요. 인권, 사람의 권리예요. 사람의 권리. 어떤 게 사람의 권리입니까? 뭐 먹을 권리, 잘 권리, 뭐 별거 다 하죠. 흔히 우리는 북한 하면은 인권이 가장 열악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그래요? 아니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돼요. 우리 안 선생님도 잘 몰라요. 잣대가 달라요. 잣대가. 인권. 사람의 권리 너무 애매하잖아요. 어떤 권리, 어떤 잣대예요? 역시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를 잣대로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열악한 나라 북한, 중국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해마다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 내용이에요.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해마다 국무부에서 세계 200개 나라의 인권을 평가합니다. 지네는 안 해. 미국은 빼놓고. 그럼 거기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 항상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고 뭐 무슨 자유가 다 없어요. 불법 구금을 하고 어쩌고. 중국에서도 인권 보고서를 냅니다. 미국이 하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요. 한 10여 년 됐어요. 중국의 인권 보고서는 미국만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해요. 북한, 작년 처음으로 인권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 남한에서 통일부에서 인권 보고서를 내니까 윤석열 때 그래가지고 막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라 그랬어요.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나쁘다고. 근데 북한은 우리 상대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은 누구를 겨냥하겠어요? 미국을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 인권 보고를 냈습니다.
세계 최악이라고. 이건 뭐겠어요? 인권이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 인권선언은 언제 나왔죠? 1948년 나왔죠? 근데 세계 인권선언을 보니까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고, 세계 인권선이라고 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에 구성력이, 법적인 구성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했습니다. 1966년 소위 세계 인권장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48년 인권선언, 60년엔 인권장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인권을 분류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 사회적 권리. 그래서 이걸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A 규약이라고 해요. 사회적 평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A 규약. 그 다음 이제 B 규약을 만들었어요. 정치적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걸 정치권이라고 해요. 자유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 미국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B 규약을 말하는 겁니다. A 규약은 쏙 빼버려.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를 잣대로 하는 인권, 이것만 우리는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자유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평등을 거의 높이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인권이 열악한 거예요. 그럼 북한이나 중국은 UN 인권장전에서, 세계 인권장전에서 A권을 더 중요하시하죠. 사회적 평등,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거 등등. 생존권하고 비슷해요. 이게 더 기본이라 이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미국, 1년에 수천, 수만이 그냥 총 맞아 죽고 뭐 짜고 막 범죄고 뭐 끓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응? 그게 무슨 인권 보장되는 국가냐, 이거. 우리는 모든 걸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였고, 미국에 너무나 의존하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의 잣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이 열악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 무슨 잣대로? 한쪽 잣대로. 우리가 추구해온 정치적 자유, 개인의 자유를 잣대로 하니까 북쪽 인권 형편없다 이거예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평등의 잣대는 우리를 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면서 그 인권 잘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개인의 자유 충분히 보장하는가? 어느 쪽이 자기네 잣대에 더 충실한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총정리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이념에서는 어려운 거 필요 없어. 나를 우선시하느냐, 우리를 우선시하느냐. 나를 우선시하면 자유로 나가게 되고, 우리를 우선시하면 평등을 더 중시하게 된다. 자유가 더 중요하냐, 평등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할 수도 있고, 우리의 평등을 더 중시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인권의 측면에서는 A권과 B권과 A권.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는 양쪽 다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